네, 뒤집은 증인 채택, 바로 헌법재판소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죠. 어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 가운데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3사람인데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이 세 사람 중에 특히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1차장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예. 물론 사흘 전에 증인 채택을 하지 않겠다라고 기각을 했는데 다시 입장을 바꾼 셈이죠. 그만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요구한 것이고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에서 왜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유고, 홍장원 1차장은 이미 증인으로 한번 출석을 했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어떤 물증이라는 메모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한 번 더 다투겠다라는 이유이고요. 조지호 청장은 국회 측이나 변호인단 측이 동시에 요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신병, 그러니까 병 때문에 예. 출석을 못했으나 이번에 다시 한번 뭐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지금 헌법재판소가 여론,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졸속을 하고 있다, 조급하다, 이런 비판을 아마 수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증인 채택을 비롯한 헌재 재판 진행을 두고요. 종잡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부서고 뭐고 서명도 안 했고 일체 안 했다고 하시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문에 대한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었는데요. 불과 사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홍 전 의원님, 네. 헌재가 사흘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것을 두고 지금 논란이에요.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졸속으로 됐다가는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수용을 받지 못하고 헌재의 어떤 불신만 받아서 국민적 갈등만 어떤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내의 어떤 그런 어떤 비판 여론을 좀 수용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987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바뀐 이후로 87 헌법 체제에서 특이한 것이 결국은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제도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예. 불신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의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당사자의 어떤 방어권 보장은 물론이고, 지금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관련된 조항을 너무 많이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학의 대가이시고 권위자이신 허영 교수조차도 한 10가지를 지금 이제 위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권 지금 위원회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피해자였던 피청구인의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예. 사실은 그 헌재는 자꾸 설레설레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변론길이 한 17번 잡혔는데 지금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변론길이 지금 8차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혀 있는 여기에서도 보면은 90분당 그 정인당 제한돼서 초치계 형식으로 하면서까지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제외했는데, 특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고, 또 예. 조지호 어떤 청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홍장원 차장도 지금 어떤 메모에 대한 신뢰성을 굉장히 지금 심하게 지금 다투고 있고, 예. 심지어 조작 허위 메모다까지도 지금 이제 공격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수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반론도 하나 듣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이렇게 결정한 문제는 이종근 평론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워낙 윤석열 변로인단 측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받아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하고, 그러니까 2번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헌재가 지금 재판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보장 안 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번에 이렇게 연장한 한 번 더 하는 것도 방어권 보장의 한 차원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다 영상으로도 봤고 보도로 봤지만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증인들에 대해서 압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 판사들 저기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이러지도 않았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헌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안이 너무 많고 복잡한 게 많았었어요. 뇌물 이런 게 많았으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 국헌문란입니다.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군사력을 이용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권능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냐 안 했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2번을 더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헌재를 자꾸 흔들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든 그 판단을 존중하고 그리고 모든 헌재의 결정은 평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의라고 하는 건 재판관 모두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분들도 합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왜 헌재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제가 이제 이해를 못 하겠는데 헌법재판소의 권위나 그 판단에 대해서 흔들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변호인 측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졸속이냐 아니냐를 두고는 계속 의견 대립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새 증인의 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 헌재는 오는 20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선 이 날짜 20일을 문제를 삼고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20일에는요, 보시면 공판 준비 기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인데다가 구속 취소 신문 일정도 있다는 겁니다. 이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신문까지 좀 직접 출석도 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루에 양쪽에서 여기다가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까지 추가가 되면 하루 양쪽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다 받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25일로 변경을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이 헌재가 형사재판 일정을 좀 놓친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다른 일정이 있다라고 20일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형사재판 일정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공판 준비 기일이거든요. 그렇죠.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잘 안 갑니다. 변호인들이 가면 되는 날이고 네. 구속 취소 신문에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쵸. 가셔도 돼요. 헌법재판소에 안 가셔도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 대통령들은 출석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럼 그날도 본인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 구속 취소 신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 그렇다면 본인이 태기를 하면 될 일이고 그럼 변호인들이 너무 바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9명이거든요. 예. 19명이 그거를 3팀으로 나눠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예. 이거 자체로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피고인으로서 또 그 피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 측에 요청은 해볼 수는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일정에 대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면 되는 일이지 일부러 네. 헌재가 일정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네.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일 변경 신청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 이 10차 이후에 추가 변론이 더 있을지는 단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20일에 진행이 된다면 20일에 이 세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다면 2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 측 최후 변론, 국회 측 최후 변론을 거쳐서 3월 중순쯤에 선고일을 잡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뢰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52%로 이 비신뢰보다 더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요. 아래에 있는 직전조사 대비를 보시면 비신뢰한다에는 직전조사 대비 9%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어떤 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정치의 사법화가 문제입니다. 모든 정치적인 어떤 쟁점들을 네. 국회에서 협상과 그다음에 타협으로 종결 지을 수 있는 모든 갈등 상황들을 그대로 다 사법부에 판단을 해달라.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탄핵 사건만 22차례나 있고요. 또 그 이외에 헌법소원이라든지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모든 정치적 쟁점들이 전부 다 헌법재판소로 가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 진영이 그대로 공격적인 어떤 그런 이 논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대 담론이긴 하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될 것을 사법부로 다 끌고 가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조금 더 좀 더 공정한 모습을 보였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네. 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 국민의 한 50%가 일단 투표를 하고
요구하고 지지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전부 이 절차는 공정했어라고 고개를 끄덕여야 그 결론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보다 더 세심하게 어떤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여줬어야 신뢰도에 있어서 이렇게 40%나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님. 이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 특히 좀 전에 저희 그래픽에서 보수층의 이 신뢰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층의 신뢰도 다시 한번 보면 49%에서 69%로 불신 응답자입니다. 불신한다는 응답이 보수층에서는 20%포인트나 올랐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흐름? 일단 보수층에서는 이 탄핵 재판의 흐름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예. 기각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불신으로 넘어가는, 물론 어떤 분은 자신이 지켜봐도 이거는 인용이 되겠다 해서 인정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보수층에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여론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이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 탄핵 찬성층 사이에서도 불신 응답들이 또 나와요. 탄핵 찬성층은 찬성층대로 이거 혹시 헌법재판소나 이런 쪽에서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탄핵 기각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의심들도 네. 한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것을 뚫고 나가는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저는 판결문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약간의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시중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의견들, 특히 음모론도 섞여 있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받쳐지지 않은 부분까지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판결문을 반박하듯이 쓸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신경을 써서 그런 것들을 판결문으로 반박을 해서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구성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 다양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또 전원 일치의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계기들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